어제 부록의 회계기초 개념은 네 번째 학습 영상인데요. 이 네 번째 학습 영상에서는 결국에 분계를 잘하자. 분계를 해서 장부에 옮기자까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앞부분까지는 회계의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죠. 뭐 회계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회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다지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한 거고요. 이번 파트부터가 이제 진짜가 되겠습니다. 분계 잘해야죠. 그리고 장부에 옮겨야죠. 그리고 나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나 이제 결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회계순환 과정은 회계상의 거래를 파악해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회계에서 우리가 거래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가지고 분계라는 걸 해서 장부에 옮기는 게 전기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시산표가 만들어지는데 결산 수정하기 전에는 수정 전 시산표,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 순간 수정 후 시산표, 그리고 나서 손익이 마감되고 마지막에 재무제표가 작성돼요. 회계순환 과정에서 이런 애들을 이제 하나하나 얘 이해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재무제표까지 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회계순환 과정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건 회계순환 과정도 방금 전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회계기초 개념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회계 기초 개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요런 내용들을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한 강의가 좀 있어요.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회계 기초 개념을 이 영상 아래 보면 댓글에다가 제가 몇 번 영상 참고, 몇 번 영상 참고 이런 식으로 댓글에다가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따라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부터는 나름의 마무리 정리, 마무리하는 의미. 회계상 거래를 먼저 파악해야 돼. 일반적인 거래는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디에서 거래라고 안 보냐? 회계에서. 그래서 만약에 상품을 사고 팔거나 무언가를 사고 팔거나 돈이 움직이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도 거래지만 회계적으로도 거래예요. 그럼 뭐예요? 분계하는 거예요. 그 장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도난, 분실, 불이 났거나 파손됐대. 공부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거래가 발생됐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야.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아닌데 회계 처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래죠. 왜 거래라고 부르냐면 분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회계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일반적인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무엇이 다르냐? 회계는 무엇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은 분계하는 거야. 분계를 해야 재무제표가 만들어져. 우리가 재무제표 양식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재무제표 양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양식을 만드는 게 아니야. 엑셀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분계해서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잘해야 얘는 만들어져.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건 분계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 거래야. 분계를 하는 게 재무제표로 가는 거니까.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지라도 회계상의 거래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문했대. 여러분 내가 상품을 내일 가서 사고 싶은데요. 주문 좀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놨어. 주문 넣었다고 그래서 물건 들어왔나? 돈 나갔어?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걔하고 나하고 얘기만 했어. 계약만 했어. 종업원 입사하기로 계약했어. 담보 맡겼어요. 뭐 다양한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것뿐입니다. 물건이 돈이 대가가 나가거나 계약금이 나갔으면 일반 회계상 거래가 맞아요. 근데 그냥 계약만 한 거야. 계약 자체는 어떠한 회계상의 거래로 판단하지 않아. 왜냐면 그 계약은 분개할 게 없거든. 돈이 움직여야 돼. 물건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거래라고 불리울 수 있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거래라고 분류하지 않아요. 그러면 분개를 안 한다는 얘기지. 분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재무제표로 갈 일이 없다는 얘기고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산회계 1급보다는 전산회계 중에 가장 초급 자격증이라고 부르는 2급 시험 볼 때는 맨날 요거 찾는 게 나와요. 시험에. 근데 이미 지금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또는 뭐 전산세무까지 갔다. 그러면 이런 회계상의 거래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이 문제에 한 문제에 3점짜리를 할당할 필요가 없는 거야. 2점이구나. 2점짜리를 할당할 필요가 없죠. 조금 더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낼 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으면
계약과 관련된 금액은 왜 분개 안 하나요?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지. 그것은 일반적인 회계 기초 개념이 없을 때 자꾸 이제 여기서 계속 걸리고 하는 거니까 기초 개념을 닦는 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 회계 기초 개념 기존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고요.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개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개를 잘한다는 게 웃겨요? 안 웃겨인 거야. 이걸 분개를 못하면 회계 잘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이제 강의하는 자격증 중에서 가장 높은 자격증이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두 개가 있다면 전산세무 1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이렇게 있어요. 전산세무 1급은요. 정말 분개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 차변과 대변에 정확한 회계 처리를 만들어서 그걸 입력하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전산세무 1급은 분개 못하면 시험 못 봐요. 너무너무 잘해야 돼. 이게 이제 기본적이란 말이야. 근데 재경관리사는 전산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올 이론만 파고드는 거야. 다 객관식이고요. 재경관리사 문제를 보시면은 나중에 알겠지만 다음 중에 이와 관련된 거래를 막 줍니다. 막 문제를 주고요. 다음 중에 회계 처리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분계 중에 맞는 걸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재무회계 40문항 중에서 이런 식의 문제는 10문항도 안 돼요. 재경관리사 시험은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분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낸다기보단 이론형입니다. 말문제입니다. 서술이에요. 막 이렇게 써. 그리고 답을 하나 찾는 거야. 뿅 요렇게. 아니면 말을 찾아. 말 문제를. 이것에 대한 설명 중에 잘못된 설명을 찾으시오. 이렇게. 근데 회계라고 하는 게 실무에 가시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계를 잘해서 이 분계가 재무제표로 가는 거고 그 가서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에 오류와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서 결과적으로는 재무제표까지 가는 과정인데 이 모든 과정에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못하겠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회계 처리 중에 가장 핵심인 분계라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면 실무적으로는 빵점이죠. 근데 이제 저도 재경관리사 강의를 하니까 저거 비교하는 거예요. 이 자격증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렵긴 한데요. 분계 자체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경관리사 시험을 보고 났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분계를 잘하는가, 정말 세무신고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죠. 시험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에 의미를 갖는 건 제 나름의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무적으로 조금 더 실무적으로는 더 유용하지 않나. 재경관리사 공부를 했을 때 프로그램에 직접 들어가서 뭔가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바로바로 반영해서 정확한 회계 처리를 도출해서 재무제표까지 가는 이 과정을 순탄하게 갈 수 있느냐는 약간은 물음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재경관리사 공부를 끝내지 않고 전산세무 1급까지 가야 된다. 가지 않으면 사실은 말 문제를 공부했다면 이것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날아가거든요. 휘발성이 아주 강한 시험이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분계가 핵심이다 이 얘기예요. 차변이 왼쪽이죠. 대변이 오른쪽이죠. 자, 차변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대변이라고 해서 이쪽과 이쪽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적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계하는 것을 하셔도 되는데 차변이라는 글씨와 대변이라는 글씨까지 쓰는 것 시간까지도 사실은 이건 시간과 노력이고 돈이잖아. 시간이 돈이니까. 그래서 저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이해해서 회계 처리를 도출해내냐면 이게 이제 종이라고 생각하면 종이면 중간에 사선을 그어. 일자는 좀 그래. 왜냐하면 일자는 숫자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사선으로 그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 줄로 나눠요. 나누고 나서 이쪽에는 차변과 대변에 줄을 나중에는 긋지 않죠 제가. 근데 처음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계정 과목의 이름을 넣고요. 숫자 100원을 넣고요. 대변에 매출이라면 매출이라는 글씨가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액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알아. 얘가 차변이고 얘가 대변이라는 걸. 우리는 누구냐면 회계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굳이 차라는 글씨와 대라는 글씨를 입력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 영상을 할 때는요. 차나 대라는 이름을 쓰진 않아요. 어차피 이쪽이 차변이고 대변인 건 우리끼리 다 알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거래가 발생됐을 때 어떤 계정을 입력하고 얼마를 기록할 건지. 근데 이 자리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거래 8요소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하는 게 분계라는 거고요. 자, 이 분계하는 방식도 회계 기초 개념에 쭉 열거되어 있고 제가 설명을 좀 해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좀 학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건 8요소라가 뭐냐면 하나, 둘, 서너, 다여, 일곱, 여덟 8요소인데 자산이라는 건 현금이죠. 현금을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자산이라는 건 증가될 수도 있지만 그 자산이 또 사용된다면 감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산은 차변에 왔을 때 증가가 되고 그 금액이요. 그리고 자산이 그 금액이 대변에 오면 해당되는 금액은 또 오히려 감소가 되는데 자산은 차변이 증가고 대변이 감소지만 부채는 오히려 대변이 증가죠. 부채가 증가되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왜 이쪽이 자산이 증가가 차변이고 왜 대변에 부채가 증가냐라고 하는 그 왜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자산이 증가됨으로써 부채가 증가된다면 짝짝으로 차변과 대변의 거래를 맞춰야 되니까 대변에 처음부터 분계라는 어떤 방식을 취할 때 복식분계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 부채가 대변에 오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완벽한 구조가 된 거죠. 복식분계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지혜라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래서 부채는 대변이 증가, 자본도 대변이 증가. 부채가 증가되면 자산이 증가되고요. 자본이 증가되면 자산이 증가돼요. 부채를 감소화시켰다.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를 감소했다. 그러면 상환했다. 부채가 감소되는 순간 돈도 나가겠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본이 감소되면 자산도 감소하게 돼 있어. 수익이 대변이다. 왜 수익이 대변입니까? 수익이 발생되면서 자산은 증가하니까. 수익이 발생됐는데 자산이 감소될 리는 없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늘 차변과 대변의 평균 원리 그리고 거래가 이중적으로 발생되는 복식분기 원리를 취하면서 만들어내는 최고의 결과물이 복식분기가 아닐까. 그래서 비용이 발생됐다. 자산이 증가될 수 있어요? 이하고 만날 일은 평생 없죠. 비용이 발생되면 자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발생됐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으면 부채라는 게 생길 수는 있겠지. 그치? 부채가 감소되거나 자산이 증가되는 게 비용의 발생 때문에 일어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분계는 차변의 4개 중에 어느 하나와 대변의 어느 하나가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든, 이렇게 만나든, 이렇게 만나든, 이렇게 만나든. 차변의 4개 중에 어느 하나, 대변의 4개 중에 어느 하나. 근데 하다 보면 얘가 오고 얘가 오면서 대변에 얘가 온다든지 이렇게 2개, 3개가 막 만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생기죠. 복잡한 분계가 일어날 뿐이죠. 회계상 거래, 결합관계, 회계 기초 개념, 기존 영상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한다는 얘기는 현금이라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으로, 보통예금이라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과목으로 분계를 하면 이 애들 중에 너네들은 자산으로 가고 그 자산은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거고 너네들은 부채니까 부채로 들어가고 그 부채가 재무상태표 대변으로 가게 될 거고 너네들은 차변으로 올 거고 자본은 자본금 계정들과 관련된 계정 아주 구체적인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하고요. 그 자본은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대변 자본 계정에 분류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내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계한다는 얘기는 계정 과목으로 분계하는 거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분계하면 얘는 수익이니까 수익이 들어갈 곳으로 알아서 들어가고 비용으로 분계하면 그 비용이 알아서 가겠지. 근데 회계 기초 개념이라는 학습을 할 때는 알아서 가는 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안 받고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는지 이 일련의 과정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격증 공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증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입력되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차후에 공부하는 거죠.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계정은 수익과 비용이고요. 그러면 현금흐름표를 구성하는 계정은 무엇입니까?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본 변동표를 구성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자본. 얘하고 얘는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장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다른 장부가 아니에요.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고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이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 되면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자산이라는 건 100원이라는 게 증가됐다가 50원이 감소되면 현재 잔액은 50원 이렇게 해서 잔액을 기재하는 게 재무상태죠. 현재 재무상태. 너는 그래서 얼마 있니? 이게 핵심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 부분들도 여러분이 학습할 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라고 하는 게 다양한 거래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무적으로는 아무런 하등의 의미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거래 중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거래로 분류할 수 있나요? 해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교환거래는 이런 거예요. 차변과 대변의 회계 처리가 됐는데 그게 자산, 부채, 자본끼리만 분계가 일어나. 예를 들면 토지를 구입했는데 현금이 나가. 그럼 얘도 자산, 얘도 자산. 토지라는 자산은 증가했지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어. 딱 이 분계가 손익계산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환거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래에 해당하는 결합관계가 자산, 부채, 자본끼리만 움직이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부르고요. 손익거래는요.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수익이야. 돈이 나갔는데 그게 비용이야. 예를 들면 이 거래가 손익계정에 영향을 미쳐. 수익과 비용이 양쪽 중에 한 곳에 들어가 있어. 한편에. 그런 것들은 손익거래라고 그냥 불러요. 그러면 이런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현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매출이 이게 발생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 부채가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했더니 상대가 나에게 안 갚은 거 까. 그래서 부채까지 깐 거야. 이렇게 수익도 있고 자산도 있는데 거기다가 부채까지 같이 있는 이런 회계 처리는 손익도 있지만 교환거래도 같이 있는 거래. 이런 거래들을 우리가 혼합거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교환거래, 손익거래가 두 가지가 혼종되어 있는 거래. 이게 여러분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겠냐 이거지. 의미는 없죠.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분계만 잘하면 되지. 얘가 무엇인지 알면 되죠. 장부로 가면 되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다음에 이 거래가 교환거래만 찾아주세요. 혼합거래만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종종 나와서 이거는 수업 목적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들만 설명한 거야.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뭐 전혀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전혀 의미 없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분계하는 건데 이 분계가 자산이 증가되는 게 차변이긴 한데 이 차변에 얘가 왔을 때 대변에 올 수 있는 거래가 크게 4개가 다 있는 거죠. 자산이 증가됐는데 또 다른 자산이 감소할 수 있고 부채가 증가됨으로써 자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자본이 증가됨으로써 자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매출 같은 수익이 발생돼서 자산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의 증가가 됐을 때 상대방 대변에 올 수 있는 거래가 4개 정도가 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1, 2, 3, 4의 케이스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쪽에 회계 처리로 같이 연결해서 학습하시라고 예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됐는데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 자산이 증가됐는데 부채가 증가돼서 자산이 증가됐는데 자본이 증가돼서 자산이 증가됐는데 수익이 발생돼서 분계는요.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잖아요. 왜 들어왔어? 원인이 뭐야? 원인이 뭐야? 원인이 뭐야? 원인이 뭐야? 결국엔 현금이 들어온 건 동일하지만 이유가 다 다르죠. 원인과 결과. 돈이 들어왔어? 이유가 무엇인데? 또 다른 예금이 감소해서 돈을 빌려서 자본의 조달로 아니면 수익이 발생돼서 매출이 일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분계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현금이라는 게 늘 차변에 발생돼서 증가만 되는 건 아니잖아. 돈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분계의 원리 중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가 되는 경우도 엄청 많겠죠? 그런데 자산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또 다른 자산이 증가됨으로써 부채를 감소시켜서 자본이 감소돼서 또는 비용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4가지 케이스별로 자산의 감소 케이스가 4가지별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계가요. 이 중에 얘하고 얘하고 만날 수도 있고 얘하고 얘하고 만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에 대한 케이스별로 여러분이 4가지 케이스를 아래쪽에 예제를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어요. 자산이 감소된 게 결과라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산이 증가됐어. 이것을 결과라고 볼 수 있잖아. 이게 원인이라고 말하면 꼭 틀려요? 아니요. 틀리지 않아. 원인과 결과를 내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토지라는 게 들어온 게 나에게 결과처럼 느껴지면 원인은 무엇인가? 돈이 나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틀린가? 안 틀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산의 감소라는 걸 딱 픽스해 놓고 보면 이유는 다양하다 이 얘기죠. 그 이유를 우리는 원인이라고 지칭할 뿐이고 분계라는 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떻게 계정 과목과 금액을 양쪽에 기재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해당 별도의 아래쪽에 댓글에 남겨드린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 예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래 결합 관계도 표시해 보고요. 거래 종류도 좀 구분해 보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예제가 있으니까 그 예제는 참고해서 학습하실 때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는 T자 모형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를 T자 모양에다가 옮기는 요 모양, 요 장부를 T 모양이라고 해서 얘를 T자 계정 이렇게 많이 불러요. 요 T자 계정이 여러분이 이해할 때 두 가지 정도를 잠깐만 여기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현금이라는 T자 계정이 있다. 그리고 계정 과목 중에 뭘 잡을까요? 차입금. 차입금이라는 T자 계정이 있다. 그럼 이 T자 계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현금은 자산이니까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들어오면 차변이죠. 근데 나가면 대변이란 말이야. 그러면 분계할 때 이 T자 계정만 가지고 우리가 유출해보면 어느 정도 회계 기초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보고 회계 기초 개념을 공부하실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가지고 T자 계정에 옮기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현금이요. 차변에 100이 있어요. 그리고 대변에 80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이해할 수 있냐면 현금이 100만 원이 들어온 거구나. 현금이라는 자산이 내 장부상에 차변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지 현금이 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근데 현금이 대변에도 분계돼서 내 장부에 80만 원이 기재돼 있으면 현금은 사용했구나. 현금이 소멸됐구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구나를 의미해. 그럼 우리가 현금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뭐죠? 얼마가 들어왔었는지 얼마가 나갔었는지도 궁금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현금은 너 지금 얼마 있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100만 원이 이쪽에 쫙 있다고 치고 80만 원이 대변에 기재돼 있으면 이 현금이라는 장부를 마감할 때 얼마가 남아있는지가 확연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장부를 마감할 때는요 큰 금액으로 먼저 쳐요. 마감을. 그럼 얘가 100이면 얘도 100이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 중에 80 썼다는 얘기구나. 그럼 나머지는 남았다는 얘기네. 그치? 자, 그 나머지 남아있는 거를 언제 이렇게 마감이라는 걸 하냐면 회계는 기말에 하거든요. 그럼 기말에 100만 원 있었는데 80만 원 썼다. 그럼 20만 원 남았다. 그 20만 원 남은 건 뭐냐? 잔액이다. 근데 그 잔액은 왜 잔액이라고 부르냐?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줄 거니까. 그 넘겨주는 걸 우리는 2월이라 하고 내년으로 넘긴다는 말은 차기 2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20만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년으로 넘겨요. 차기 2월. 다른 말로 이거는 뭡니까? 기말 잔액입니다. 현금은 기말 잔액이 대변에 보여요. 20만 원이. 왜 20만 원이 대변에 보이냐면 100 중에 80 가고 나머지 20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20이 대변에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죠. 100만 원이 차변이고 80만 원이 대변이면 20만 원은 차변에 20만 원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T자 계정의 장부를 마감할 때 대변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20만 원이 기말잔액입니다라고 표시를 할 뿐이죠. 그래서 100 중에 20은 남았다 이렇게. 이게 차기 2월이라는 이 기말잔액을 현금 장부를 마감할 때 대변에 썼다고 해서 대변에 20이 있어요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이제 20만 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2월 잔액이 되는 거고 대신 차입금이라고 하는 건 또 부채잖아. 자, 그럼 부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마감하냐면 잔액이 항상 있다면 대변에 있어.
자기 자리가 대변이고 대변이 증가 자리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차입금이 만약에 이제 500만 원이 대변에 발생됐었어. 그럼 차입금이 증가됐었다.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이 500이었다. 근데 그 중에 300이 차변에 걸려 있다면 갚은 돈은 또 300이다. 뭐 이런 거예요. 분계와 관련된 전기의 결과가. 그러면 차입금은요. 500 있었는데 300은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말에 마감하게 되면 500 중에 300을 갚았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야? 200이란 얘기죠. 그 200은 내년에 넘겨주는 잔액이 되기 때문에 얘를 또 차기이월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기말 잔액이 되는 거고 200만 원이라는 잔액이. 그러면 차입금이 기말 잔액, 다른 말로 차기이월 잔액이 차변의 이익이라고 쓴 건 500 중에 300을 까고 200이라고 하는 잔액이 있다는 걸 표시한 것뿐이지. 표시. 200이 차입금, 잔액이 차변에 있다는 건 아닌 거예요. 잔액은 대변이 200이 많다는 거지. 대변에 200이 많다는 걸 표시할 뿐인 거죠. 자, 이런 식의 차기 2월, 전기 2월, 차변의 전기 2월, 대변의 전기 2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T자 계정을 마감했을 때 이제 불리우는 이름들이 발생되거든요. 자, 그런 설명들을 회계 기초 개념의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제 좀 제가 상세하게 강의를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시산표고요. 그 시산표에 대한 학습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회계기초 개념에 대한 부분 중에서 거래 8요소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화면에 보시면 회계기초 개념 그 이전 영상이고요. 오른쪽에 회계기초 개념에 대해서 6번째 강의 보시면 회계순환 과정과 회계상 거래, 분계, 계정, 그리고 계정 과목에 대한 비교. 7번째 강의에서는 거래 8요소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별로 회계기초 개념을 닦는 시간. 8번째 학습 영상은 방금 전에 봤던 자산의 증가를 중심으로 분계 연습하는 거. 9번째 영상은 자산의 감소를 기준으로 중심을 해서 예제로 분계해보는 거. 그리고 10번째 강의는 T계정에 옮겨서 전개하는 방법. 그 전개하는 걸 항상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회계기초 개념의 1, T계정 전기, 그리고 2, T계정 전기. 그래서 1, 2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1번째 강의까지가 그와 관련된 학습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해둬서 제가 또 찍어도 내용이 동일해서 이 부분은 이 회계기초 개념 제가 링크를 쭉 남겨놓을 테니까 그 영상으로 학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교재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전에는 이제 교재가 따로 없이 그냥 학습 영상으로만 제공을 해드렸는데 뭐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교재는 이제 회계 1급에다 같이 이제 수록을 좀 했습니다. 자, 회계기초 개념 4번째 학습 영상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